근데 이 와중에 또 금리 인상 관련된 얘기도 나옵니다. 11월부터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얘기를 해요. 11월부터 테이퍼링 돌입을 해서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여나간대요. 11월, 12월. 그리고 점차적으로 좀 시기를 보고 내년 6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뭐 매입 속도는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회수를 하겠다. 유동성을 끌어들이겠다. 그럼 미국이 유동성을 이제 줄이기 전에 신흥국들은 또 먼저 움직이게 되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 갑자기 하면은 거기서 좀 영향이 크니까. 왜냐면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건 전 세계에 있었던 미국 자금들이 미국 다시 쓱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면 신흥국에 투자됐던 자금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제적으로 뭐 다른 나라들, 신흥국, 특히 인도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무역 적자가 11% 늘었대요. 2개월 연속 최대치인데, 이게 2개월 연속 최대치라는 건 지난달에도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유동성 위기, 그 물류 대란,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방송 중에 그때의 영향이 계속해서 지금 누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 대란이 오니까 무역에서 계속 적자가 나오는 거죠. 물건이 계속 와서 이걸 해서 팔고 이게 막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되니까 여기 속에서만 있는 거 돌리니까 적자겠죠. 계속해서 막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이 자원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의 갈등이라고 하면 또 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대만에 지금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엄청 사재기를 하고 있대요. 지금 막 쌀 없어서 못 사고 마트에서 아줌마들 눕고, 어떤 사진 보니까 아줌마가 마트에서 쌀 세 포대? 10kg짜리인가? 그 위에 누워있어요. 안 된다 이거지. 내가 가져가겠다 이거지. 왜 그랬냐면 중국에서 뭐 공문을 내보냈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뭐 식량 같은 걸 잘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뭐 월동 안내서 같은 거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중국하고 지금 대만 사태가 심각하다? 뭔가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의미구나. 우린 식량을 확보해야 되는구나. 해서 마트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사재기 한 거죠. 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라고 한다면, 중국이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 군사훈련의 핑계로 침범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이 그런 거죠. 야, 니네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미국이 방어한다 라고 바이든이 했어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진짜 중국이 대만에 친다면, 공격한다면 미국은 방어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방어를 할 때 그냥 방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미군을 사용할 건가예요. 그게 아무래도 뭐 일부 뭐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일본에 있는 뭐 미군들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우리나라가 후방을 지원하게 된다면 이게 또 이런 거시적인 변수 속에 우리가 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가 후방 지원을 해요. 그럼 뭐 우리나라의 뭐 주한미군 감축하고 철수 뭐 얘기 나오고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후방 지원을 하면 일단 대북 억지력이 공백이 생긴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우린 이미 뭐 미사일이고 뭐고 충분히 우리 힘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 우리 뭐 그 정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딴 병력이 나가게 되면 대북 억지력이 조금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국이 대만 방어에 후방 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한반도에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만하고 미국이 짬짬이 해가지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어요. 중국하고 대만, 미국. 근데 여기서 미국 편에 우리 주한미군이 후방을 지원해버리면 한국도 약간 요 라인에 줄을 서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씨, 정은이, 일로 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중 갈등 속에 또다시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대만하고 중국이 싸우면 안 돼. 화해해야 돼. 근데 화해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만은 대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홍콩처럼 대만을 포섭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중국이 확장하는 것을 막아야 되니까 거기서 또 자기들이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놓여 있다 보니까 지금 애매한 상황인 거죠.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힘들 거예요. 내가 어디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상황을 일단 좀 지켜보자 라면서 좀 들여다보는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상황이 그래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는 거지만 결국 우리는 껴있다는 거. 우리도 우리의 힘을 딱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걸 결정하면 좋은데 우리는 어디에 껴야 되지? 너희 싸울 거니? 그러면 어떡하지? 니네 이렇게 될 거니? 약간 이런 상황에 놓여있지 않나. 좀 그 부분이 안타깝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으니까 우린 그 속에서 계속 대북 유화 정책을 피면서 이쪽하고 잘 지내고 우리 역시 이렇게 해보자 라면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대외적인 판세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함께 인지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요소수 관련해서 또 얘기해서 미국의 상황, 또 중국과 미국의 이런 다툼까지 좀 지나쳐 왔는데 이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자재 대란은 사실 미중 갈등의 후폭풍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자재 대란은 사실 전력난, 탄소 중립이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탄소 중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떼. 석탄도 안 뗄 거야. 우리 줄일 거야.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부족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산업계에 영향을 다다다다 연쇄적으로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미중 갈등 부분에서 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미중 갈등은 대만에 끼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게 빠르게 원데이 투데이 내로 결단이 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저번에 반도체 설비 공급 중단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해서 이제 그걸로 인해 중국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원자재 상황 속에서 중국이 배터리로 되가품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리튬이 배터리의 주 원료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산업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우리 다 지켜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소수가 부족하네. 완성 자동차도 문제가 된다네. 차량 운행을 못한다네. 그리고 산업용을 일단 차량용으로 전환한다네. 이런 걸 따지다 보면 물류 대란이 오겠네. 그래서 물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죠. 또 여기서 요소가 부족하니까 그럼 농산 어떻게? 비료 관련주 상승하고 요소가 들어간 데 또 어디 있지? 시멘트 관련주 움직이고. 근데 아직 다른 데보다 시멘트가 그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던 것도 건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건설하면 아무래도 원가가 낮아진다 얘기가 있지만 이제 건설을 대대적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만 호 규모로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도입한다. 그래서 2030년까지 약 8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이제 시장된 지 한참 됐는데 이제서야 좀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했다 이런 얘기들 건설주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이런 요소수 부족과 관련해서 어떻게 엮이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자 기준 11월 5일 기준으로 제가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대장동법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용 너무 많이 하니까 입에 그냥 제드래곤이 붙는 것 같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과 함께 이제 개발 사업 시 국가 이익 환수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미 토지 공개념 도입하고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공공주도 쪽으로 가면 민간이 주도하는 건설주들이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슈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좀 들여다봤어요. 근데 원래 이런 법이 있었대요. 노태우 씨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임기 중에 1989년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 초과이득세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토지 공개념 3법이라고 불렸대요. 이 중에 두 개, 토지 초과이득세법과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각각 94년과 99년에 위헌 심판이 나가지고 없어졌고요. 현재로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만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게 민간 주도로 가서 건설주들이 못 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통령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공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되면 이렇게 할 거야. 포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건설주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아직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관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실무진 다 만들었고 딱 했어요. 혹은 지지율이 이미 80%야. 이건 안 봐도 비디오야. 이런 경우면 말에 조금 더 힘이 실리겠지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에 대한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만약 관장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맥도날드 아이스크림을 햄버거를 돌리겠습니다 랑 비슷한 거라는 거죠.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건설주가 이것 때문에 선조정을 받는다라고 보기보다는 첫 번째로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시장에서 좀 이슈 위주로 지금 짧게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니까 이런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이런 SOC 이슈들이 반영되기에는 아직 예산 편성이 되고 뭘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갈 때 가거든요. 이런 정책 관련된 굵직한 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월 되면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뭐 하겠다, 뭐 정책 어떻게 하겠다, 예산 편성 어떻게 하겠다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건설주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거나 흐름이 막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SOC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그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건설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도 저번에 방송 중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이미 SOC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인플레이션하고 사람들이 지금 물가 올라가고 뭐하고 하니까 원자재 값 급등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데 그래도 건설 경기는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지금 뭔가 국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이 돼줘야 돼요. 전에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실시간 방송이면 여쭤볼 텐데 뭐였죠? 미국 퀴즈. 미국에서 대공황 때 사람들에게 돈을 쓰기 위해서 공사나 이런 거에 다 동원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임금을 주면서 그걸 했어요. 기억이 나지 않네요? 빨리 기억이 나야 되는데. 무튼 그것처럼 건설 경기 호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나라가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해요. 지금 대선 주자는 사실 누가 되든 집값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청년층 2030 세대가 지금 예금을 안 한대요. 예적금이 얼마나 변했는지 증감 추이를 보면은 옛날에는 무조건 직장 들어가면은 통장 만들었거든요. 입금, 정기예금, 적금. 근데 지금은 다 주식, 코인 이런 쪽으로 돈을 불린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돈을 모아서 집을 못 사. 어차피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한테 너도 집을 살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현실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는 결국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걸 누구든지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시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큰 틀에서는 큰 흐름은 분명히 맞는 거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이제 앞으로 좀 누가 되든 간에 건설 경기는 한동안 다시 한번 붐이 올 것이다 라는 게 전반적인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런 큰 흐름에서 거시적으로 증시를 분석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하는가 예요.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한 11월, 12월 되면 금리 관련해서 은행주들 뭐 얘기하거든요. 배당 받아라, 뭐 해라. 근데 요즘 뭐 그렇게 뭐 시장에서 배당주 모멘텀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근데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배당주를 많이 보시니까 등락률 한번 볼까요? 오늘 은행주에서 기업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가 4%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 지금 위치가 57,200원까지 내려왔네요. 지금 51,000원에서 최저가 상장일에 저가가 8월 6일 기준으로 51,000원이었고 고가가 8월 18일 기준 94,400원이었는데 지금 57,2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이런 리스크가 있어? 그러면 미국 시장 잘 가는데 부러지면 우리 시장 더 부러지는 거 아니야? 미국, 중국하고 싸우면 중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텐데?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우리는 미국 영향도 받고 중국 영향도 받잖아. 근데 사실 맞아요. 둘 다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중국 시장도 보셔야 돼요. 근데 시장이 부러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부러지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쉴 때는 쉬는 것도 좋아요. 현금도 이렇게 하락할 때 사람이 처음에는 막 물을 타기 시작해요. 뭐 21선 부딪혔어. 빠져. 그럼 61선 오면 사야지. 121선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게 뭐지? 멘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들마다 다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연말까지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주도주가 딱 나왔다 싶을 때 그때 조금 더 비중을 싣는, 저는 사서 계속 물리거든요. 정말 많이 물려요. 돌아설 때 조금씩 매수를 다시 비중을 늘리는 편이에요. 근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지면 그래 망했다, 쉬어야겠다 하고 쉬고 가면은 땡큐인 거고 정말 고마운 거고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투자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사실 다 말이 다르고 다 자기의 성향에 맞아야 돼서 저는 저의 성향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항상 무선생님과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저 혼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체크도 못하고 있고 지금 뭐 어떻게 흘러갔나 모르겠어요. 자, 그치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왜냐면 기다리셨는데 방송 안 하고 넘어가면 아쉬우시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겠지만 또 뭐 하다 보니까 또 말이 술술 나오는데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말 단풍이 요즘 진짜 이뻐요. 이럴 때 단풍 보시면서 마음 좀 편안하게 잡아주시고요. 사실 다 흔들려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내가 이걸 왜 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하지 않고 시장 경제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때 이런 상황에서 이렇구나, 시장이 이럴 때 이런 부분에서 흘러가는구나 라는 흐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소수 중심으로 파헤치면서 요소수를 통해 본 미중 관계 뭐 이렇게까지 확정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시간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통해서 성장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프리티 채널, 제 채널 많이 아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